이게 무슨 짓이냐? 박종섭 할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72년의 세월 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분노가 그의 전신을 뒤흔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생일상을 거칠게 뒤엎었고 정갈하게 놓여있던 그릇들과 음식이 바닥을 뒤덮었습니다. 아버지, 아들 민호의 입에서 놀라움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이미 박종섭 할아버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으로 떨렸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예의와 인내를 가르쳤던 그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엎어진 생일상을 뒤로하고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과 며느리는 엎어진 생일상을 바라만 보고 있었고 손자 준서만이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박종섭 할아버지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거실에는 엉망이 된 생일상과 말문이 막힌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며느리 서유는 바닥을 어지럽힌 음식들을 바라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준비했다고 생각한 생일상이 이제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거야? 민호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요양원 얘기했을 뿐인데. 그리고 아무리 기분이 나쁘시더라도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인데. 그러나 할아버지가 나간 모습을 본 준서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아왔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중 유일하게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어쩌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민호가 당황해하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창밖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멀어져가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굽은 등과 천천히 걷는 발걸음에서 깊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오랫동안 쌓였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로 가시려고? 민호는 창가로 다가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박종섭 할아버지의 모습은 거리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백색의 병실에 모여든 가족들의 얼굴은 무거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69세, 아직은 이른 나이였지만 폐암의 진행은 빨랐습니다. 그녀의 마른 손은 남편 박종섭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영감. 김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내가 먼저 가게 됐네. 박종섭 할아버지는 침대 곁에 앉아 아내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동반자의 손에서 생명이 떠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알아. 이제 편히 쉬어.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저 세상을 바라보는 듯 했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과 가족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영감. 혼자 시골에 있지 말고 아들네 가서 잘 지내. 나 이제 없으니까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김순자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계속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금방 약해질 거야. 우리 영감 고집 있는 거 내가 잘 알잖아.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한다. 시골에서 평생 사셨으니 서울 생활 적응하기 힘들 거야. 많이 도와줘야 해. 서윤이 앞으로 나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실게요. 서울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민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걱정은 마세요.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종섭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약속해요. 아들네 가서 잘 지낼 거라고. 박종섭 할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집, 40년간 가꿔온 텃밭, 그리고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순서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게요. 당신도 저 세상에서 편히 쉬어요. 내가 곧 갈 테니 그때 만납시다. 박종섭 할아버지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영감, 사랑해요. 김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날의 대화가 김순자 할머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모니터의 심장 박동선이 평평하게 변했고 병실에는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김순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적막감이 감도는 시골집에서 박종섭 할아버지는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와의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과의 약속은 지킬게. 하지만 내 마음의 고향은 당신과 함께 살았던 이곳이야. 잠시 후 민호와 서윤이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박종섭 할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여기 혼자 계시면 건강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서윤도 거들었습니다. 서울은 병원도 가깝고 편의시설도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넓으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적이 없었던 그에게 이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박종섭 할아버지는 텃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직접 심고 가꾼 채소들, 아내와 함께 앉아 쉬던 정자, 손수 지은 창고까지 모든 것에 그의 인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텃밭 한켠에 심어둔 배추를 보며 박종섭 할아버지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에 수확할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 이제 가볼까요? 민호가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어깨는 처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숨겨진 결심이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골을 떠나지만 죽을 때는 아내와 살았던 이곳에서 죽겠다고. 그것이 박종섭 할아버지의 마음속 다짐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종섭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고향의 풍경과 함께 40년의 추억이 그의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작은 아파트. 박종섭 할아버지가 도착한 첫날, 민호와 서윤은 정성을 다해 환영했습니다. 아버님, 이쪽이 아버님 방이에요. 침대도 새로 사고 책장도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서윤이 환한 미소로 안내했습니다.
텔레비전도 큰 걸로 들여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다큐멘터리 채널도 다 나와요.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고맙다. 너무 신경 쓴 것 같구나.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마다 서윤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차려졌고 민호는 퇴근 후 박종섭 할아버지에게 서울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버님, 이 약은 아침에 드시고 이 약은 저녁에 드세요. 서윤이 세심하게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바둑을 두거나 준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할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할아버지도 핸드폰으로 뉴스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평생 농촌에서 살아온 터라 핸드폰 사용이 서툴렀지만 손자의 가르침에 즐겁게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 없이 맞는 서울살이는 낯설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에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서윤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로 대체되었고 주말 산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중요한 고객 미팅이 있어서 저녁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바쁨이 더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준서 학원 상담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나가요. 민호의 약속은 점점 다음해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박종섭 할아버지는 다 이해했습니다. 일이 바쁘면 일을 먼저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은행 업무가 복잡해졌더라고요. 아버님 통장 관리가 번거로우실 테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다툴 일이 생길까봐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매번 가는 게 번거롭기도 했고 핸드폰으로 하는 온라인 뱅킹 시스템은 확실히 어려웠습니다. 그래, 내가 잘 좀 관리해다오. 결국 통장과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의 연금이 들어오는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준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대입 준비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를 챙기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준서,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 할아버지, 저 의대에 가고 싶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의사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근데 의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걱정이에요. 아빠가 요즘 회사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하시고. 박종섭 할아버지는 준서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침대 밑에 숨겨둔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평생 모아온 적금 통장이 있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할 때 박종섭 할아버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야,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넥타이를 매며 물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5천만 원이 있는데 준서 대학 등록금으로 써라. 민호와 서윤은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교편을 잡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란다. 준서가 의사가 되겠다는데 할아버지가 돕고 싶구나. 서윤이 통장을 받아들며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갖고 있다가 준서 등록금에 쓰겠습니다.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저축한 돈이 손자의 미래를 위해 쓰인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종섭 할아버지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가다 민호와 서윤의 방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박종섭 할아버지가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여보, 이번 휴가 어떻게 할까? 제주도 패키지가 좋아 보이는데.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네. 얼마인데? 민호가 물었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50만 원이야. 준서도 방학이니까 같이 가자. 박종섭 할아버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여행을 간다니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대화는 그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떡하지? 민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라기보다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아버님한테는 말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다녀오자. 아버님이랑 같이 가면 불편해. 걷는 것도 힘드시고 음식도 까다로우시잖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어차피 아버지는 여행 좋아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박종섭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자신을 일부러 배제한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불편하다, 귀찮다라는 말들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대화는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 괜찮아? 요즘 좀 빠듯하지 않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빠듯하긴 한데 아버님이 주신 등록금 그거 쓰면 돼. 그리고 그 돈 말이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냥 가지고 있기엔 아까우니까 오피스텔에 투자해보는 거 어때? 내가 자주 가는 모임 있잖아. 거기서 돈 모아서 오피스텔 투자하자는 얘기가 나왔거든. 서윤의 말에 박종섭 할아버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니고 준서가 대학 갈 때쯤엔 오피스텔도 오를 거야. 대신 아버지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 박종섭 할아버지의 귀에 피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손자의 미래를 위해 내어준 돈이 오피스텔 투자와 자신을 배제한 가족여행에 쓰인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요양원은 알아봤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용인에 있는 실버타운인데 시설이 좋대. 그런데 좀 비싸서 걱정이야. 민호의 대답에 박종섭 할아버지의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골집 팔면 되지 뭐. 아버님도 거기 안 사시는데 굳이 왜 가지고 있어? 그래. 생일 때 말해볼까? 이제 곧 아버지 생신이잖아. 박종섭 할아버지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내와 함께 했던 곳을 자기들 마음대로 팔고 본인을 집에서까지 내보내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박종섭 할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갖고 온 고향집,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정원,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마저 모두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종섭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간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검소하게 살아왔던 시간들, 아내를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고 희생했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고인이 된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키운 건가? 그날 이후 박종섭 할아버지는 집에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달라졌고 표정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새겨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방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한 모습조차 아들과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손자 준서만이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준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니다. 준서야. 그냥 나이 탓이지. 박종섭 할아버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호와 서유는 준서를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며느리는 박종섭 할아버지에게 친정에 며칠 묵고 온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종섭 할아버지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이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생일 아침 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내가 선물로 사줬던 회색 면바지와 파란색 셔츠를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민호와 서윤이 서둘러 준비한 듯한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며느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음식이 있었지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고 미역국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서윤이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민호와 서윤은 평소처럼 자신들의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묵묵히 음식을 들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밤 엿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늘 시골집을 판다는 얘기를 하지 말길. 요양원 얘기를 하지 말길. 하지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말해보렴. 박종섭 할아버지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점점 커져갔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버님을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연세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요양원. 박종섭 할아버지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아버님 연세에 혼자 계시기 불안하잖아요. 저희도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이요. 이참에 파시는 게 어때요? 관리도 안 되고 빈집으로 두면 낡아질 뿐이에요. 그 돈으로 요양원 비용도 내실 수 있고.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이 말들이 박종섭 할아버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가 40년간 살아온 집,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정원, 그리고 평생 모아온 돈까지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템플릿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서윤이 테이블 위에 브로셔를 올려놓았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브로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점점 흐려졌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모든 배신감, 서운함, 그리고 외로움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그의 손이 생일상을 거칠게 뒤엎었습니다.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내 돈, 내 집, 내 인생까지 다 너의 마음대로.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깊은 실망감으로 떨렸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가 마침내 자신의 가족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려질 줄은 몰랐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절제하며 살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배신감, 상실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저희는 그저 서윤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서만이 할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섭 할아버지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집, 40년을 살아온 그 고향집으로. 거실에는 엉망이 된 생일상과 말문이 막힌 가족들만이 남겨졌습니다.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민호와 서윤은 당혹감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봄날의 선선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숨은 가빴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낯선 거리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72년의 인생 중 대부분을 시골에서 보낸 그에게 서울의 복잡한 거리는 미로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고향, 40년을 살아온 그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버스 터미널을 찾아야 해. 박종섭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갑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되는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청년에게 버스 터미널 방향을 물었고 그 지시대로 걸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마침내 그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크고 웅장한 건물 앞에서 그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나온 탓에 무릎이 아팠고 점심도 거르고 나온 터라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결심이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선 그는 매표소를 찾아 줄을 섰습니다. 그의 고향 산청행 버스는 2시간 후에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줄을 서 있는 동안 박종섭 할아버지의 모습이 불안정해 보였는지 뒤에 서 있던 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박종섭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먼 길 가시나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요. 산청이라고. 두 노인은 매표를 마치고 대합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 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인은 박종섭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차를 사주었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짐도 없고 갑자기 고향으로 가시는 모양인데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박 노인이 물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낯선 이에게 오히려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서울로의 이주, 아들 부부의 변한 태도, 그리고 오늘 생일상을 업고 나온 일까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맡기면 안 되는 건데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박 노인의 말에 박종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40년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맞벌이해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집도 마련했죠. 아들 둘을 대학까지 보냈고 큰아들은 회사원, 작은아들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 노인은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7년 전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왼쪽 다리가 불편해져서 더 이상 택시를 몰 수 없게 됐죠. 아내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살기 힘들다는 큰아들의 말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노인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손자들도 예뻐하고 며느리도 잘 챙겨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미묘하게 달라지더군요. 욕실도 오래 쓰지 말라고 하고 친구가 오면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고 박 노인의 눈에 그때의 서러움이 다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났어요. 박 노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폐렴으로 3주 정도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해서 보니 집이 팔렸더군요. 집이요? 박종섭 할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제 평생 모아서 산 집이요.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가 병원비가 많이 들어서 집을 팔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국민건강보험과 개인보험이 다 있었어요.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나올 리 없었죠. 박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사업이 어려워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결국 팔아버린 거죠. 박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저 손을 내밀어 박 노인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배신감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었죠. 내 의견은 물어볼 가치도 없고 내 소유물은 언제든 빼앗아도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박종섭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법적으로 대응할까 생각했어요. 변호사도 만나봤고요. 하지만 결국 박 노인은 쓰게 웃었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아들 얼굴 보기 싫어서요. 몇 달간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박 노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거더군요. 찜질방에서 만난 또래 노인이 저를 노인복지관으로 이끌어줬어요. 거기서 새 삶이 시작됐습니다. 새 삶이요? 네. 복지관에서 소개받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고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노래교실, 컴퓨터 교실, 심지어 연극반까지요. 제가 평생 해보지 못한 것들을 다 해봤죠. 박 노인의 눈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박 노인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게 가장 서운한 거였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여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박종섭 할아버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돈을 빼앗긴 것보다 주체성을 잃은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 아들과는 어떻게 됐나요? 박종섭 할아버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2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박 노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아들이 저를 찾아왔죠. 큰아들도 많이 반성했다고 한번 만나보자고요. 결국 만났습니다. 화해하셨나요? 완전한 화해라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들은 제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식사하고 명절에 잠깐 보는 정도죠.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합니다.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니까요. 박 노인의 말은 박종섭 할아버지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자식들 눈치 보다 보면 후회만 남아요. 어르신도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없이 박 노인의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그렇게 두 노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탑승 시간이 되자 박 노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와 같은 처지였던 분을 만나다니 인연이었나 봅니다. 힘내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버스에 오른 박종섭 할아버지는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버스가 서울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건물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그 대신 푸른 들판과 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삶을 살 시간이구나. 그의 발걸음은 불안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 그것은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그의 마음은 점점 고향의 평온함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생일상을 업고 나간 박종섭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자 아파트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사이로 민호와 서윤, 그리고 준서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야? 서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요양원 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시고.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폭발하신 적은 처음이야.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그렇게 나쁜 곳도 아닌데. 서윤이 바닥을 치우며 투덜거렸습니다. 시골집 얘기 때문인가? 민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관리도 안 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말에 맞장구 치며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준서의 날카로운 질문에 중단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러셨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준서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와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민호가 물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생일상을 엎으셨는지 정말 모르시냐고요? 준서야, 너도 봤잖아. 우리는 그저 할아버지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을 뿐이야. 서윤이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준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민호와 서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아세요? 준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TV만 보고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랑 대화도 거의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도 안 끓이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는 아세요? 갈비찜이랑 잡채 좋아하시는데 이게 할아버지를 위한 생일상이에요? 그냥 엄마가 하기 편한 음식만 한 거잖아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저한테 준 등록금을 다른 데 쓰셨어요? 그리고 왜 그 돈으로 여행 가면서 할아버지한테 말씀도 안 드렸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 다 알아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대학 등록금으로 주신 돈 어디에 쓰셨는지. 민호와 서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그들은 준서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호와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점 부끄러움이 번져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용돈 주실 때 항상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할아버지가 말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아버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준서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부모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이제 할아버지 집까지 팔아서 요양원에 보내려고요? 할아버지한테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세요? 할머니와 평생 사신 곳인데. 준서의 말에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에도 죄책감이 번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빠서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나 봐. 바쁜 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준서의 말에 거실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고 서윤은 힘없이 벽에 기대섰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야죠. 준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자신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이미 박종섭 할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산 너머로 기울 무렵 박종섭 할아버지는 고향 산청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4시간 넘게 달려온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리 청량한 산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웠습니다. 돌아왔구나. 그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는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길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그의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었습니다. 평생을 걸어 다녔던 길이었기에 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었지만 서울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쓰린 마음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집이 보였습니다.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은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손자 준서와 함께 내려와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이었습니다. 텃밭에는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고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국화는 봉우리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그 국화를 바라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돌아왔소. 집 안으로 들어선 박종섭 할아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훅 들어오는 익숙한 냄새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집안은 여전히 그와 아내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아내 김순자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정사진의 액자를 닦았습니다. 여보, 오랜만이야. 서울 생활이 힘드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신 약속대로 아들네 집에서 지냈어. 처음엔 좋았지. 민호도 서윤이도 잘 챙겨주고. 하지만 박종섭 할아버지의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점점 짐이 됐나 봐.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늘 내 생일날 아들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그리고 당신과 내가 40년을 살아온 이 집을 팔자고 하더라.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벽장으로 다가가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그와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들과 그가 몰래 감춰둔 비상금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혹시 모르니 따로 챙겨두라고 했던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비상금이 필요할 날이 올 줄이야. 그는 다시 아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변함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당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비통한 심정으로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당신 곁에서 살아온 40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당신과 함께한 이 집, 우리가 함께 가꾼 이 정원, 난 안 되겠어. 여길 못 떠나겠어. 여기서 끝까지 남은 생을 보낼 거야. 박종섭 할아버지의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꼭 약속할게. 당신을 다시 만날 때까지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을 약속할게. 그렇게 살다가 당신 곁으로 웃으며 갈게. 그의 손이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김순자 할머니를 쓰다듬는 것처럼 한참을 쓰다듬다 감정을 추스린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일부터 텃밭을 다시 가꾸고 마을 어르신들도 만나고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미나리도 심을 거야. 그리고 준서가 오면 당신이 남긴 된장 담그는 법도 가르쳐 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둑해진 방 안에서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천천히 전화기로 다가갔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준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정말 걱정했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목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서야,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할아버지는 괜찮아. 할아버지,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다. 괜찮아. 너무 늦었어. 다음에 오렴. 전화를 끊은 후 박종섭 할아버지는 다시 아내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 영성 사진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빛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통함과 결의가 함께 어우러진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노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고향집, 아내의 영정 앞에서 박종섭 할아버지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 아침 박종섭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호미로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 고향집에 도착해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찾은 마음의 평화가 그를 일찍 일어나게 했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끝에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자 교복 차림의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준서야? 박종섭 할아버지는 놀라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이 먼 길을 어떻게 왔니? 학교는?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새벽 첫 차 타고 왔어요. 학교는 오늘 하루 빠져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감동했지만 손자의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로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들어가자. 아침은 먹었니?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서둘러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준서는 할아버지가 차려주는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미안하니? 내가 잘못한 것 없잖아. 제가 그동안 부모님의 행동을 알면서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수저를 내려놓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의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이니? 할아버지가 주신 등록금을 부모님이 다른 데 쓰신 것 제가 알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오피스텔에 투자하고 제주도 여행 간 것도요. 박종섭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준서야. 박종섭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신 후 부모님한테 다 물어봤어요. 아빠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이 많대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아들의 어려움을 알게 된 안타까움, 그것조차 자신에게 숨긴 서운함, 그리고 손자에게 이런 부담을 준 미안함까지.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준서야.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는 법이야. 내 아버지도 그랬던 거지. 하지만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이란다.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거야. 숨기는 게 없어야 해. 할아버지.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실망시킨 건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사실보다 나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야. 내 의견을 묻지도 않고 나를 속이려 했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여기서 살 거야. 이 집은 내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고 내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야. 요양원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아. 준서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오후가 깊어가는 시간, 박종섭 할아버지와 준서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시골의 평화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아빠, 엄마가 온 것 같아요. 박종섭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대문 안으로 민호와 서윤이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준서가 다가가 부모님을 맞이했지만 박종섭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들어와라.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호와 서윤은 전날 급하게 나온 박종섭 할아버지를 찾으려고 온 서울을 뒤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수소문했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서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말해봐.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께 너무 큰 실망을 드렸어요. 서윤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제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가 실패했어요. 제 판단 실수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고 개인적으로도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 돈을 다른 데 썼다는 거지.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빚을 갚고 일부는 투자해서 돈을 불리려고 했어요. 준서, 대학 등록금은 제가 꼭 마련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서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피했어요. 아버지께 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실패하고 감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저희가 족해졌고, 아버님의 의견은 구하지도 않고,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함부로 쓰려고 아버지의 의견은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제가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서윤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실망, 연민, 그리고 이해. 일어나 이제.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서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 솔직하게 말했으면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박종섭 할아버지는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을 천천히 손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상처받은 건 너희가 나를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다.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내 인생을 너희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지. 민호와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잘할게요. 집으로 돌아오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나는 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혼자 계시면 민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난 혼자가 아니야. 박종섭 할아버지가 손자 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준서가 자주 내려오기로 했고, 마을에는 내 친구들도 있어.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으니까 걱정 마라. 민호와 서윤은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일을 하고 준서를 잘 키우거라. 난 여기서 내 남은 시간을 보낼 테니까. 그리고 이 집 문은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생각나면 찾아와.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박종섭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내 빚 문제는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마. 나는 아직 너희 아버지니까. 민호와 서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가족 간의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과 단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의 풍요로움이 산청의 작은 마을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가 널려 있었고 문 앞에는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 방식으로 담근 된장, 고추장, 간장이 숙성되고 있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고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이제 그의 얼굴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노년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여보, 올해 고추 작황이 정말 좋아.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박종섭 할아버지는 종종 혼잣말처럼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평생의 동반자와 여전히 소통하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오는 손자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더욱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준서는 흥분한 목소리로 외치며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소식? 박종섭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할배의 정직한 농사 계정 구독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 매출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준서는 노트북을 펼쳐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박종섭 할아버지가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는 과정, 그리고 다양한 절임 음식들을 만드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박종섭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3개월 전에 유튜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농사하는 거랑 전통식품 만드는 과정 올린다고 했던 거요. 사실 처음에 박종섭 할아버지는 손자의 제안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니? 라고 말했지만 준서의 열정에 못 이겨 동의했습니다. 준서는 매주 내려와 할아버지의 농사일과 음식 만드는 과정을 촬영했고 할배의 정직한 농사라는 계정을 만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정은 불과 몇 주 만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준서는 온라인 스토어까지 개설해 할아버지의 농산물과 장류, 절임 음식들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70만 원이나 벌었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의 연금 외에 이렇게 추가 수입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게 다 정말이냐?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론이죠. 할아버지 된장은 이제 품절 대란이에요.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주문이 들어올 거예요. 양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텃밭과 장독대가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그의 삶의 가치와 지혜를 세상과 나누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대요. 박종섭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무슨... 할아버지의 40년 교직 생활과 은퇴 후 귀농 이야기,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노년이라는 주제로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넋을 잃고 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마당을 가로질러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영정 앞에 서서 그는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우리 똑똑한 손자 덕분에 오히려 돈까지 벌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의존적인 존재가 아닌 독립적이고 당당한 삶을 살게 된 기쁨이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창밖으로 손자가 텃밭을 촬영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며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이 처음엔 너무 외롭고 두려웠지만 이젠 괜찮아. 나에겐 또 다른 가족이 있으니까. 그는 아내의 영정에 키스를 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준서의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새로운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박종섭 할아버지는 아내의 영정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미소를 지으며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청년처럼 반짝였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